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신한투자증권 강석훈 PB,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독주하는 킹달러, 고점 대비 떨어져도 불안하다. 1,400원에 육박하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등을 돌리기 시작한 외국인. 고로 우리는 외국인의 수급이 몰린 기업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기업들 이야기로 출발하겠습니다. 고환율 기조 속 코스피 2,600포인트마저 내줬던 전거래일, 외국인 투자자들은 4거래일 연속 셀 코리아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고환율이 호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실적주는 또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님, 고환율 수요에 따른 호실적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기업을 봤을 때 자동차나 이제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좀 수혜를 받고 있긴 한데, 역시나 그 자동차 쪽이 굉장히 고환율 수혜주로서 주목받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뭐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나 이제 양지수 좀 매도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 고환율 관련된 실적에 도움되는 그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상승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외국인 투자자 그 순매수 1위는 현대차, 그리고 기관의 투자자 순매수 1위는 기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 쪽에 순매수 유입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LS 일렉트릭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와 아모레 퍼시픽 쪽에 좀 순매수세가 들어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반영된 것도 포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주로서 좀 꼽히는데, 원화가 약세의 흐름을 보여줬을 때 해외 현지에서 제품 가격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환차익을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매력도가 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상 그 기업 실적 상향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 증권사의 이제 내용에 따르면은, 현대 기아차가 이제 만약에 환율이 10원 정도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연간 그 2천억 원의 영업이익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네, 그렇게 네.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기업 밸류업 그 정부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역시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멘텀이나 긍정적인 그 주가 흐름들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자동차 수출액을 좀 따져본다 하면은, 최근 이제 산자부에 따르면은 그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역대 1분기 실적 중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에 그 62억 달러를 좀 기록을 했는데, 전월 대비 지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자동차 주는 계속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에는 지금 1분기 실적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고, 생각보다 저는 이제 그 저평가의 매력도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10여 년 전에 제가 자동차 에 출입할 때는 현대기아차 뭐 환율 10원 뛰면은 1,000억 원 영업이익 플러스 난다, 이런 얘기 뭐 기사를 쓸까 했었는데, 2천억씩 지금 플러스가 난다. 그만큼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동안에 수십조 원의 수출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환율 시대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수출주, 특히 자동차하고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율하고 미국 채권금리 동시에 오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국채금리 조금 미국에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한동안 증가세였던 B2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문제는 반대 매매를 당하는 규모가 커졌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남인호 소장한테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에 꼭 2번씩 오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오는데요. 그게 무슨 행사입니까? 바로 미수금 정리하고 신용융자, 반대매매, 추가 증거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도 제가 똑같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옛날에 증권회사 다닐 때요, 신용,
미수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승률이 몇 프로입니까? 30%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용융자 쓰고 미수금 쓴다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더 좋은 성과 내고 좋은 수익을 내면 권장해야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신용융자 쓰고 미수금 써가지고 돈 많이 버신 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결론은 뭐냐? 저는 주식 매매는 올바른 습관, 좋은 습관에서 성공 투자가 나온다고 봅니다. 신용융자라든가 미수는 결코 좋은 습관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나 똑같냐면요. 담배를 늘 피는 흡연자한테 친구, 금연이 당신 건강에 좋을 거야. 흡연하지 말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 그럽니다. 바로 앞에서는 담배 끊을 거야. 그리고 딱 돌아서서는 너는 모른다. 이 흡연자의 그 쾌감을 이런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신용융자 미수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뭐 수익을 전혀 안 준다는 뜻보다는 오히려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성공되시려면 뭘 하셔야 되냐? 머니플러스 보셔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늘 이런 말 합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사세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 파세요. 이 말 잘못 들으면요. 앞으로 올라갈 종목 사세요. 앞으로 내려갈 종목 파세요.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올라왔던 종목을 사세요입니다. 그러면 상승의 정의는 뭐냐? 상고하저. 이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상고하저. 죄송합니다. 상저하고 상저가 뭐냐? 상승이란 직전 저점이 바로 앞에 저점이 그 앞에 저점보다 높은 겁니다. 대표 종목 얘기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제 말이 믿겨지지 않으면 차트 한번 봐보십시오. 그다음에 하고는 뭐냐? 하락이란 뭐 하는 것이냐? 직전 고점이 그 앞전 고점보다 낮아지는 겁니다. 대표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카카오의 최근 고점이 직전 고점보다 낮아진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락하는 종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올바른 매매 습관을 갖는 것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나수환님께 갑자기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 관련해서 82,000원일 때 뭐 사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나수환님께서는 나 같으면 안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잘 참았는데 어제 78,000원까지 깨졌단 말이죠. 지금은 사도 됩니까? 네, 중요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 보니까 참 좋은 질문이다 이러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한번 적어주십시오. 삼성전자에 대한 정확한 견해 말씀드립니다. 7489도 7만 원대는 사고 8만 원대는 기다리고 9만 원대 되면 파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7489도 저는 금년 2024년도에는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9만 원 넘어서 위에서 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 보인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7만 원대는 사시고 8만 원대는 사거나 팔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9만 원대 되면 파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7489도 삼성전자는 7만 원대 사고 8만 원대 기다리고 9만 원대 매도하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 이슈로 다시 좀 넘어가 보면요. 여러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정말 부족합니다. 매매는 습관이거든요. 신용매매의 위험성에 대해 또 한 번 인지하고 건강한 투자 습관 한국경제TV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이 급증한다. 전거래일 하락장 속에서도 환호한 중국 소비주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에 따른 한국 유입 관광객 증가 기대 속 중국 경기 회복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면세, 화장품, 카지노 관련주가 어제는 또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기업들이 많긴 하지만은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 기대해 볼 만한 종목 하창환 본부장님이 꼽아주실까요? 네, 이전에도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맞아요. 글로벌 텍스프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종목이 가장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일매출이 최대치를 경신했고 이번에 이제 분기 실적도 역대급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종목 일단은 좀 지표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주들이 대부분 좀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이 금일 같은 경우도 또 추천 심리에서는 일부 강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변에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보더라도 최근에 참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도 좀 유동하고 있는 이런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텍스 리펀과 미용 의료기기 쪽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뭐 정거래일 같은 경우도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텍스 리펀 쪽으로 좀 살펴보시면 해당 부분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이 미용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이런 관광객 단체 흐름으로 관광객의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미용 의료기기를 또 탑픽으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일부 부정적인 소송권에 대한 이슈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라인이고 수출 지역 다변화에 따른 또 추가적인 수출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국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망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GDP 수준도 5%대 나왔고요. 지금 향후 7%대까지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약간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소매 판매 부분이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많이 하회한 수준이 나왔기 때문에 소매 판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내수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강해지는지 여부와 중국 부동산 경기 데이터들이 조금은 아직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개선세들이 나와줘야 내수 쪽에서의 확실한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서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수 부분보다는 해외에서 나와주는 이제 수출 부분에서의 이벤트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또 면세나 뭐 여행 쪽으로 좀 영향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의 이벤트와 또 중국의 또 국경절 같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5월 5일까지는 아마 그 직전까지는 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날 확률은 상당히 높고요. 그 시즌 넘어가면 또 올림픽까지 좀 약간 단기적인 갭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정리해 주신다는 관점으로 해당 산업군을 보신다면은 뭐 충분히 긍정적인 기조 유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기대가 중국 증시도 지금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조금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국 구조 9개 항목, 이제 그 중국판 뭐 밸류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은 조금 뜨뜻미지근하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증시 활성화 프로그램인 만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유커 유입이 국내 입장에서는 유커 유입이 기대되면서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5월에 노동절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 기대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항공업계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의 고환율 악재가 겹치면서 1분기 호실적 전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항공주들이 일제히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주가에 선반영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될지 어떨지 강석훈 PB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뭐 핵심적인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항공사들이 방금 말씀 주셨지만은 1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 실적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항공사들이 전년 대비 13 내지 뭐 19%의 분기 실적 성장을 좀 보이게 됐는데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 모두 주가가 올해만 하더라도 8%에서 9% 가량 하락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 주셨듯이 뭐 2분기에 들어서 더욱 높아진 환율이라든지 유가라고 하는 것들이 항공사들의 향후 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안 좋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의 우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하락의 시점 자체가 점점점 지연되고 있고 이 충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중동과 지정학적 이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슈도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장기적인 실적 자체는 계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수요라고 하는 것과 이제 공급단으로 나눠서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객을 중심으로 화물에서도 확인된 이 초과 수요라고 하는 것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겨울 성수기라고 하는 것이 지나갔음에도 일본의 노선은 오히려 증가했고요. 여객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에도 이 중국 노선 없이도 사상 최대 팬데믹 이전의 실적을 좀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고 이 화물 쪽 실적이라고 하는 것도 비수기인 겨울을 지나서 이 3월에는 물동량이 전달 대비해서 22% 가량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탄탄한 여객 수요라고 하는 것들은 이 미국 쪽에서도 어제 확인됐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항공의 경우에도 16% 가량 올랐고요. 아메리칸 항공도 6%, 델타 항공도 3% 가량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수요 자체는 이제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 탄탄한 수요는 있는데 공급 자체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항공사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병 자체가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아시아나를 중심으로 한 확장 자체도 좀 스탑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보잉 항공사 사고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있게 되면서 제조사 쪽에서의 인도 자체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에는 1분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 이익의 절반 정도를 좀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면 이미 절반은 찍고 넘어갔다. 즉 나머지 실적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연간 이익 실적에 있어서도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반적인 이제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면은 항공사들의 전반적인 장기적인 실적 자체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탑픽을 좀 짚어보라라고 말씀을 주신다면은 제주항공 말씀을 드립니다. 뭐 유가 환율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 LCC들의 경우에는 항공기 판매량 상승을 위해서 장거리 노선이라고 하는 걸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저비용 항공사들은 원래 이 국제 노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비중 자체가 이제 10%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40%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영업 마진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일본 노선, 특히나 이제 제주항공의 경우에는 일본 노선 수송객 수를 1위를 찍었고요. 현재 일본 내 지방 노선까지도 확장해 가면서 다각화되는 일본 여행 수요도 충분히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예상보다 적자를 큰 폭으로 이제 만회를 하면서 17% 급등했고요. 또 유가도 밤사이에 3%가량 떨어진 만큼 오늘 항공주들의 반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은 제주항공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간밤 상향 리포트로는 대원제약, 효성TNC 그리고 코미코 관련 리포트가 발간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제철은 목표가가 유지됐는데요. 이외에도 키움증권은 한원시스템 목표가를 기존의 6,800원에서 5,500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목표가가 상향된 대원제약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은 대원제약 목표가를 기존의 19,000원에서 22,000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1분기 실적이 키움증권의 추정치뿐만 아니라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실적 호조의 주된 이유로는 대원제약이 호흡기 질환 치료제에 있어 강자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해열, 소염진통제, 펠로비가 주요 급여 품목에서 제외되며 구조적 반사이익이 이뤄졌다고 판단했고요. 진해거담제 시장 점유율 1위인 코데온 포르테 S 매출 역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상향과 함께 중견제약사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효성TNC입니다. RBK투자증권은 전 사업 부분에서 실적 개선세가 포착되고 있다며 효성TNC 목표 주가를 46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고요. 현재 바이오 스판덱스와 관련해 일관된 생산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며 새로운 소재로 제조 원가 감소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코미코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코미코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하며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수혜주라고 평가했는데요. 주요 고객으로 삼성전자, TSMC, 인텔 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해당 기업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해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실적 추정치를 유지하나 반도체 제조사들의 장비 발주로 수요가 증가한다면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목표가는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유지 리포트입니다. 하나증권은 한국가스공사 목표 주가를 3만 5천 원으로 반복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또 영업비용이 안정되어 올해 실적은 양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상반기 공급요금 동결 기조하에 5월 총괄 원가 정산 및 요금 인상이 제때 이뤄질 것인지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 약세도 이렇게 부담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이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약이 무효하게 흘러내리고 있는 카카오페이 주가 진단 좀 해볼까요? 어제 카카오페이엔 대형 호재가 전해지긴 했습니다. 삼성 제로페이와 제휴를 결정하며 국내 간편 결제사 중에서 가장 폭넓은 온 오프라인 결제처를 확보하게 된 건데요. 그럼에도 주가는 이를 전혀 반응하지 못하며 1% 넘게 하락, 연중 최저치를 다시 썼습니다. 자, 반정미 소장님,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이렇게 맥을 추지 못하는 데는 모 회사 카카오에 대한 좀 투심 훼손 를 이유로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법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업황이 다소 좀 불투명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카카오페이는 좀 더 하락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삼성페이와 제로페이에 대해서 지금 연동을 좀 시작하게 했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가장 많은 오프라인 결제처를 좀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살펴볼 게 뭐냐면 2021년 때 이제 상장을 한 이후로부터
이후로부터 지금 2022년 10월 때 32,450원 저점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러한 저점 수준을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기존에 좀 저점이다 생각해서 매수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게다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모가가 9만 원이었는데 지금 비교하면은 약 63% 정도 하락을 한 것입니다. 아, 열받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기업 자체가 주주 환원적인 정책을 좀 펼치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는 첫 번째로는 2대 주주의 알리페이가 있는데 추가 블록딜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알리페이의 경우에는 지난 3월에 블록딜을 좀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차례 걸쳐 카카오페이의 보유 지분을 6% 매각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32%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블록딜이 나올 가능성도 좀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톡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전월 대비 약 22만 명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22개월 만에 4,500만 명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영향도 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추가 주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면, 작년 12월 이후로부터 제 57회에서 71회까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통해서 추가 상장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발행가액을 살펴보니까 5,000원에서 34,101원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가를 눌러주는 역할을 계속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 지분이 희석되고 매물 부담이 계속 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결국 카카오페이에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카카오 쪽에서도 준신의를 통해 6개 협약사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좀 수립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 이제 카카오페이가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이게 어떤 효과를 얻을지 모르겠고, 결국 주주 환원책이 아닌 이상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매출은 좀 증가하고 있지만은 영업 손실이 상장 후에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될 때 그때 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모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들도 카카오는 지금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주가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 반 소장이 하나씩 따져보니까 카카오페이 당분간은 지켜만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요즘 같은 다소 조금 하락하는 이런 장에서도 빛나는 음식료 업종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소외되었던 음식료 업종은 오히려 신고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만큼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현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음식료 업종의 톱픽은 뭔지 우리 강석훈 PB가 다시 한번 꼽아주시죠. 토픽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삼양식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음식업종이 주목받기 위한 3가지의 요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가격 스프레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재료와 제품 간의 이 가격 사이를 가격 스프레드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영업의 전반적인 마진 자체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는 정부 자체가 이 가격의 추가 인상 자체를 조금 안 하도록 자제하도록 권고했기 때문에 이 원재료 가격이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동원 F&B의 경우에도 이 원양섬만 참치 억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많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영업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건이라고 한다면 신제품 흥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다시피 2011년 꼬꼬면이라든지 2014년 허니버터치, 그리고 2년 전에는 포켓몬빵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되면서 각각의 기업들의 주가들이 많이 올랐던 경험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신제품 흥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대략 6개월 정도밖에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요것들은 사실 아주 큰 모멘텀은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게 이 3번째 요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해외 수출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크게 오르는 것인데, 이 삼양식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해외 수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크게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점과 함께 밀양 2공장이라고 하는 것도 더해지면서 이 수요도 충분히 받아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탑픽 종목 삼양식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주가 보면 많이 올랐거든요. 가격적 부담이 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보세요? 네, 이제 직전 고점을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우상향의 흐름들이 더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환율이 상당히 조금 높아진 상황에서 다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부 눌림목 흐름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너무 환율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기보다는 수출 데이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로 좀 전반적인 우상향 흐름으로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탑픽은 또 마찬가지로 삼양식품이신가요? 네, 저 불닭볶음면 좋아해가지고요. 네. 불닭볶음면 좋아하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조정시 눌림목 구간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 두 분의 의견 제시해 주신 것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국가별 증시 수익률로 본 노후 자금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요? 지난 10년간 국내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은 5%에 그친 반면 일본은 11%, 미국 증시는 13%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노후 대비가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르며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가 좀 시급하다라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투자 방향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남인호 소장님의 고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록 2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지난 2022년도 우리 한 60대 이상의 한 가구주의 자산 규모 살펴봤습니다. 한국이 약 5억 정도 된다 그러고요. 미국은 자그마치 25억이랍니다. 우리보다 5배가 많아요. 부럽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식을 30년 전에 1억을 투자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약 4억 정도 됐고요. 이웃나라 일본 얼마입니까? 23억이 된답니다. 이건 뭐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삼위일체다. 정부와 기업과 개인이 합쳐진 게 일본인데 일본은 디플레 국가 아닙니까? 그 디플레 극복하고 있죠. 일본 기업 실적 별로 안 좋습니다. 최근에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국민들 그냥 저축만 했던 국민들 아닙니까? 0.01만 줘도 저축하잖아요. 요즘은 투자를 합니다, 일본이. 근데 아직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으로 이민 가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죠. 저는 이 말씀 드립니다. 옛날에도 국가는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증식시켜주지 않았고 지금도 앞으로도 국가는 여러분 재산을 증식시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저는 3가지 말씀드립니다. 1번, 우량주만 투자한다. 불량주 투자 안 한다. 이상한 주식 투자 안 한다. 2번, 단기 투자 안 한다. 나는 장기 투자만 하겠다. 마지막 3번, 나는 항상 현금을 가장 중시하겠다. 왜 제가 현금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금년을 이렇게 봅니다. 1분기는 상승, 2분기 조정, 3분기 다시 상승, 1월부터 3월까지는 오르고 4, 5, 6은 조정 보이고 다시 7, 8, 9는 오를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계좌에 반도체, 자동차 좋습니다.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현금 20%는 꼭 현금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8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금일 시장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술주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네,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금일 반도체 종목군들에게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빠졌을 때 특히나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의 조정 흐름들이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에서 좀 보실 핵심은 전거래일에 삼성전자에서의 외국인 수급 이탈이 일부 있었는데 이게 지금 3거래일 사이에서 이틀 동안 빠지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좋았습니다. 한 달 내내. 그래서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 이탈이 동반이 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베이지북 발표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는 어쨌든 이제 낙관적이었던 평가가 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상당 부분 뒤로 이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도 또 기술주들의 일부 차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에서의 좀 이런 기술적인 변화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관세 부분입니다. 뭐 이제 시간 외부터 계속적으로 좀 떠들썩한 이슈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련된 관세 부분이 3배로 증가한다라는 점, 최근에 이제 생산량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이런 원자재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점,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뀌면서 이제 비철금속에 대한 강세 기조가 나오는 부분에서 이벤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이런 원자재 부분들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네, 바이든이 이제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뭐 25%, 10% 이렇게 이거를 관세 3배 인상을 추진한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게 우리가 반사이익을 받으려면 우리 쿼터가 풀려야 되는데 우리가 2018년 트럼프하고 협상을 잘못해가지고 이 쿼터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수요 있기는 조금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여기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다른 질문을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오늘 오후 3시에 TSMC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리기판 관련주만 또 상승의 지속성을 보여줄지 반도체 관련해서는 오늘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만약에 오늘 좀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은 반도체에 대해서 언론 민감도를 좀 살펴봤을 때 긍정적인 이슈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길게 투자하면은 성장의 경우에는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신한투자증권 강석훈 PB,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